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체로 블라디미르 비소스키의 노래들에서는 범죄자들이나 사회 변방에서 떠도는 부적응자들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들이 저작거리 은어나 비속어 등에 실려 펼쳐집니다. 물론 러시아 저작거리 노래의 전통적인 소재인 전쟁이나 군인들의 이야기들도 현장감이랄까 사실감 있게 잘 묘사되고 소련의 전제적인 관료 체제와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그의 삐딱한 시선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알렉산더 갈리치만큼 하지만 그보다는 정리된 상태에서 러시아어에 특화된 그의 거친 목소리는 특히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박진감 있게 묘사할 때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로서는 그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뜯는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하는 게 어울리는 노래가 심지어 사랑을 다루는 노래라 해도 한 곡이라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의 노래에 오케스트라나 여러 악기들을 덧붙여서 음반을 내기도 하는데 역시 그의 노래는 그냥 그의 생목소리와 느슨하게 조율한 한 대의 치련 러시아 기타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그냥 기타를 부숴버리는 듯 싶은 느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시적 능력입니다. 때로는 그가 노래를 구성하는 방식이 선율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으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율이 실현하려는 가사에 있겠죠. 가사가 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그의 목소리와 가사와 선율이 구분될 수 없는 하나로서 곡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될 수 있을 겁니다. 비소스키의 노래를 비소스키가 아닌 사람이 불러도 좋았던 기억이 나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비소스키의 첫 노래는 1961년에 만든 문신입니다. 다띠 로우카입니다. 녹음 상태가 거칠고 튜닝이 제대로 안 된 기타 반주가 얌전하긴 하지만 여러 의미에서 앞으로 비소스키의 노래들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특질들이 내포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는 발리아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알료사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둘은 그녀와 역에 세워집니다. 알료사는 그녀의 문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는 그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친구의 문신이 부럽습니다. 결국 알료사의 문신을 자신의 가슴에 베껴 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신이 더 멋있다고 만족해하며 노래가 끝납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20대 초반에 쓸 수 있는 재미있는 가사입니다. 발리아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암만 해도 러시아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것 같아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정도로 어쩌면 짧은 가사 속에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가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노래에서 심상치 않은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사형장의 문턱을 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내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용서해줘 발리야. 나는 얀료사에게 셔츠의 가슴께 단추를 몇 개 풀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너를 보고 또 보았다네.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는 69년 빅토르 투로프가 감독을 맡아 제작한 벨라루스 연방의 영화 아들들이 군대에 가다를 위해 그는 전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 온네 베누시아 이 보이야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1941년이 시작된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은 소련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소련에서는 이 전쟁을 신성한 전쟁 또는 위대한 애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비소스키 아버지도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비소스키의 대표곡 중 하나이죠. 전쟁과 전후에 대한 비소스키의 개인적인 관심이 어떻게 시로서 표현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후반부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해방된 것처럼 온 천지가 봄이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 어이 전우, 담배 한 대만 말아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저 침묵일 뿐. 어제 그는 전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 예, 전우에 대한 비서스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동지애라 해도 좋겠네요. 독일군과의 힘든 전투를 치른 러시아의 퇴역 군인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가사의 여운이 상당하네요. 그 부분의 가사입니다. 이제 막사의 공간은 충분해졌어. 시간도 여유 있게 흘러가. 이제 나만 잘 건사하면 될 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어쩌면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나였을까? 그럼 이제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를 마무리할 노래 한 곡을 쉽지는 않겠지만 선택하기로 합시다. 사실 비소스키는 70년대로 들어와 이미 심각한 알코올 중독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삶의 방식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연들 그리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갈수록 알코올에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약물까지 손대게 되어 그의 몸 상태는 절망적이 되어갑니다. 그의 삶 후반부의 노래들에는 이런 상황들이 씁쓸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나의 선택은 그가 1973년에 발표한 만일 당신이 어딘가에서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다면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딘가에서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며 휘청거리고 당장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숨지 말고 숨죽이지 말고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소리 질러. 난 당신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알았지? 만일 당신이 가슴에 총알이 박힌 채 고개 숙인 밀밭에 쓰러져 있다면 조금만 더 견뎌줘. 내가 바람처럼 달려갈 거니까. 우리는 공기와 풀잎이 너무 신선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곳으로 갈 거야. 단지 죽지만 말아줘. 단지 흐르는 피를 무언가로 막아줘. 만일 당신이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진흙길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모서리진 돌들을 넘고 얼어붙은 깃에 맨발이라도 땀에 젖고 날씨에 두드려 맞고 연기에 질식하고 불에 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리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어이 내게로 돌아와줘. 예,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는 시적 재능이 엄청납니다. 노래가 어떤 주제와 소재를 다루든 그야말로 평범하지 않은 시적 언어들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런 노래의 가사들에 비하면 이 노래 가사는 평범한 단어들과 평범한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노래에서 그의 투명한 마음을 봅니다. 비소스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힘들었던 순간에도 그에게 자신이 손수 쓴 이 노래의 가사가 귀에 들렸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에서 당신은 바로 블라디미르 비소스키 본인입니다. 비소스키는 당신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작품에서 각지에서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보낸 엄청난 편지들의 일종의 답장을 씁니다. 솔직히 이 답장이 노래인지 시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는 확인했는데 노래를 들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소스키가 군인이었는지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놀랄만한 표현력으로 노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연기자 시인이었습니다. 비소츠키에 보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편지들 중에는 비소츠키더러 정 러시아 사회가 불만이면 이민이나 가버리라는 악담도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 비판에는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비소츠키가 보드카 때문에 망했다는 한탄 같은 경우 그는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각오를 보입니다. 이 글을 쓴 연도가 언제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사의 10년 동안이란 문구로 미루어서 1970년대 초 중반쯤 아닐까 싶습니다. 비소스키가 답장에서 보인 각오처럼 그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합니다. 비소스키가 세상을 떠난 후 러시아에는 여기저기 그의 초상들과 기념비들이 세워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합니다. 그의 데스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쓴 노래 중에 기념비 파미아트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개성을 정말 잘 드러내는 노래 같아서 아무래도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는 한 죽은 영웅을 추모하겠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었는데 동상에 들어있던 죽은 영웅의 영혼이 결국 그러한 구속을 참지 못하고 폭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의 몇 부분만 봐도
노래 전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이 노래를 쓴 정확한 연도를 확인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 신체적 조건에 관한 한 나는 항상 긍지가 있었네. 의심스러우면 겨뤄보든가. 난 내가 죽고 나서 이런 꼴이 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내가 관습적인 틀 안에 갇히다니 이건 감히 나에 대한 모욕이야. 나의 삐딱하고 종잡을 수 없는 4차원적 특성들이 이렇게 평범해져 버리다니. 친애하는 당 간부의 무게 잡는 걸음소리가 울리고 내 과거가 해상될 때 나는 문득 생각했어. 잠깐, 내가 이 발판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자 기겁을 한 군중들은 통로로 내달렸는데 끙소리와 함께 내 발을 떼어낸 순간 작은 돌조각들은 폭포처럼 떨어져 내렸어. 이 소동은 속절없이 나를 부서뜨렸고 나로 하여금 바닥을 치게 했고 그냥 거기에 나를 내버려 두었어. 그러나 나의 광대뼈는 주조된 금속에 굴복하지 않고 치솟아 올랐지. 나는 군소리 없이 대본대로 따라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그 대신 나는 돌덩어리에서 나를 뜯어내 보부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네. 예, 러시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블라디미르 비소스키였습니다. 그럼 우리 빅토르 최애로 넘어갈까요? 1962년 블라디미르 비소스키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즈음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불리는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한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으니 그는 소련의 고려인 3세로 그의 이름은 빅토르 최입니다.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는 빅토르 최가 좋아한 선배 음악가였습니다. 소련의 서구의 락앤롤 음악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무렵인 80년대 초 빅토르 최는 키노라는 락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빅토르 최라는 러시아의 전설이 시작되죠. 안타깝게도 활동의 정점에서 빅토르 최는 1990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시대는 1917년 이래 쉼없이 계속된 소련의 완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 글라스노스트와 개혁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치로 삼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의 시대와 맞물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소련은 해체되죠. 빅토르 최의 죽음에 대해 소련의 영향력 있는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소련 공산당 청년동맹의 기관지였습니다. 빅토르 최는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정치가, 유명인사, 작가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것은 그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결코 자신을 몇 푼의 돈이나 명예에 팔아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그 자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신이다.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빅토르 최는 그의 이미지와 그의 실제 삶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는 유일한 락커였다. 그는 자신이 노래하는 대로 살았다. 빅토르 최는 락의 마지막 히어로였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다음에 빅토르 최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봅시다.